네, 문법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 강사 윤진이고요. 저는 2학기 내신을 위한 여름방학 문법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드릴지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2학기 내신에서 이제 문법만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1학기와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특히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들이 등장하는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신, 그렇다면 이제 이런 2학기 주요 문법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내신 문법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KNS에서는 이제 이런 2학기 문법을 대비해서 어떤 문법 특강을 여름방학 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학기 내신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문법을, 오늘은 주제가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에 맞춰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 먼저 1학기랑 비교했을 때, 물론 앞에서 부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1학기 문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문 위주로, 단문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많이 집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사의 종류를 먼저 아이들에게 이제 구분하게 해줬을 거고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그리고 이 동사들이 어떻게 기본 시제가 바뀌는지, 뭐 과거 시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미래 시제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긍정문과 부정문, 저희가 평서문이라고 부르죠. 이런 평서문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의 어순까지 공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영작의 기본과 그리고 핵심 품사인 동사가 어떤 식으로 시제 변형을 하는지를 조금 학습을 하면서 단문을 아이들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1학기였다면, 2학기 문법은 이제 이 문법을 가지고 조금 더 문장을 확장시키는데 그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5형식, 이제까지는 보통 1, 2, 3형식 안에서 아이들이 문장을 해결했을 텐데, 이제 2형식에서의 어떤 특이한 동사들 추가되고 또 5형식도 추가돼서 문장의 5형식이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랑 절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2학기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단어로만 문장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나 절을 통해서 문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에는 준동사, 그리고 절에는 접속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다양한 영작 순서 및 구랑 절을 통해서 문장이 확장하고,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복문이라고, 접속사가 들어가서 주어 동사가 2개씩 있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슬슬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어떤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로 맞는 문법적인 고비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1학년 2학기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요거를 시험으로서 아이들이 또 체험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또 일종의 어떤 문법적인 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학기에 이 아이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주요 문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준동사인데, 사실 준동사가 정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으로 좀 맞닥뜨리는 문법에서 좀 어렵다, 영어 문법이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준동사를 다 다루진 않고요. 1학년 때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만 다루게 되는데, 사실 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일단은 1학년 내신에서는 아마도 기본적인 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준동사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가 드러나 있는 문제들, 이제까지 배워왔던 어떤 품사들과는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그런 걸, 차이 같은 거를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문장의 확장 중에 하나인 구라면, 이 접속사 파트를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절을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다 배우진 않고 1학년 때는 등위 접속사, 뭐 and, but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파트에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의미적인 수식을 도와주는 접속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형태적으로는 이 접속사 2개가 단순하게 붙일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절의 개념을 조금 더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이 2개가 이렇게 붙게 되면서 절의 어떤 구분이 생기게 되는데,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둘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절과 절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제 이 두 단원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부터 영어 문법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될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1학기 때 내신, 물론 뭐 본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별거 아니더라, 1학기 때 내용이 너무 쉽더라, 본문이 너무 쉬웠다, 이렇게 하던 친구들도 2학기 들어가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슬슬 깨닫게 되는 게 2학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장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문제화돼서 나오는데, 문장은 총 5형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려운 5형식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2형식과 4형식을 조금 문장의 형식의 일종의 맛보기처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이 단어의 영역에서는 품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달라져서 문장 요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품사와 문장 요소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품사를 물어보면 목적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 요소를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더 고학년의 친구들도 때로 이런 것들을 헷갈리는데, 이제 요거를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것이 사실은 이 단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장의 형식은, 문장이 영어가 이제 5형식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사실 이것이 문장 요소의 어떤 구성, 배치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때 이 배치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대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굉장히 개수가 적어서 아이들이 쉽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품사와 문장 요소가 헷갈리는 와중에 어순까지 더해지면 또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영역이기도 해서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종류입니다. 문장의 종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에만 나오고 이제 2학년 때는 점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좀 의외로 잘 점수가 안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1학년 2학기 때는 3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문, 감탄문, 부가문,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3개를 잘 쓸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평서문에만, 항상 평서문은 굉장히 잘 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긍정문이나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쓰지만, 이제 그 어떤 지문에 잘 나오지 않는 생소한 문장들, 특히 감탄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순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고요. 감탄문의 종류에 따라서 배치돼야 되는 단어들의 품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걸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의외로 그런 문장의 종류가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을 예상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못 푸는데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은 이제 뭐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는 부정문이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조건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교과서에 아마 등장하고 있어서 요것을 이제 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걸 헷갈려한다는 거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영작으로 많이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용사 부사 파트의 후반부에 나오는 비교 표현인데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거의 다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별로 이 중에 한 개씩은 꼭 들어있고, 원급 비교보다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비교를 이제 기본적인 것을 많이 물어보시고, 관용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비교급은 예를 들어 비교급에다 than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형용사일 경우에 앞에 너를 붙이고, 이런 기본적인 어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물어보는 게 많고, 비교 표현 의외로 또 아이들이 암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형용사여도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암기 상태를 조금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2학기 때 접하게 될 문법이고, 문장이 확장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투부정사입니다. 준동사 파트 중에 하나고요. 보통 투부정사에서 처음에 아이들이 투부정사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물어보는 것이 용법을 물어보는 거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은 숙지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실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투부정사의 쓰임은 이런 식으로 쓰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 출제하십니다. 혹은 다음 투부정사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3가지 쓰임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시를 좀 갖고 온 것도 제가 쓰임 문제인데 예시로 가지고 온 거는 굉장히 단순한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그치만 이제 1학년들한테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답은 이제 1번이고요. 지금 to가 계속 밑줄이 쳐져 있고 이 to의 쓰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투부정사를 처음에 배우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3개를 배우니까 이것만 달달 외우고 이제 해석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1번에 있는 to the beach는 to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실 투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to 뒤에 여기처럼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형태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보고 to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명사가 왔네.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약간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기본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투부정사에 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뒤에 있는 문장들이 전부 투부정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건 뭐냐? 전치사죠. 아이들이 1학년 때 초반부에 배우는 전치사로 사용이 된 형태라서 뒤에 이제 명사가 온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투부정사와 같은 to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전치사로 사용되는 것의 구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아이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의외로 허를 찔리는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보통 투부정사의 문제는 같은 구성인데 제가 문장을 2개 써볼게요. 뭐 단어라든지 구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데 2개의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to 부정사는 쓰임이 아예 다르죠. 첫 번째 문장은 앞에다가 가짜 주어를 쓰고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나타낸 문장이고요. 같은 비슷하게 이제 비동사에 형용사에 있는 이런 구성이어도 뒤에 있는 문장은 이 문제가 풀기에 어렵다, 풀기에 쉽다, 죄송해요. 풀기에 쉽다라고 그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형태는 똑같지만 그리고 생긴 거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품사적으로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리고 더더욱 기본적으로 형태적으로 뒤에 명사가 오느냐 혹은 동사 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아예 쓰임 자체가 달라져 버린 품사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이거 쉽지 않겠죠.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오류 찾기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무엇이냐 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이제 5개 중에 골라내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이제 같은 준동사인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도 역시요, 용법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근데 동명사는 사실은 쓰임이 되게 투부정사보다는 조금 한정적이라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오류 찾기 문제랑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 그리고 투부정사랑 차이점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둘 다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목적어가 앞에 동사에 따라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동명사가 오는 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는데 요거는 사실 거의 전적으로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왜냐면은 되게 암기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틀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암기를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 동명사 파트에서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조건 영작은 어느 파트든지 꼭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제 조건 영작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대화에 밑줄 친 우리말과 같도록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세요인데 저희가 동명사가 명사 형태로 쓸 때 어떤 쓰임으로 쓰는지 할 때 문장에서 주어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보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는데 이때 종명사는 동사의 목적어로도 쓰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쓰여요. 라는 것과 사실 투부정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랑 차이점을 찾을 때 이 표현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나는 그것을 읽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내신 문제의 완전 대표적인 조건 영작이에요. 7단어로 써야 되고요. look forward, read를 활용해야 되고 진행 시제를 써라 해가지고 굉장히 조건들을 많이 달아준 문장인데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요걸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동명사를 사용한 수거인 look forward to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I'm look forward to 하고 여기가 전치사여서 요 뒤에 들어올 수 있는 명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명사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가지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게 자주 출제되는 관용 표현이라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 봤고요. 자, 근데 진행 시제를 쓰라고 했는데 저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진행 시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영작은 뭐 제가 사실 일부러 실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꼭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처럼 방금 전에 쭉 하고 읽어봤더니 단어 수도 안 맞았고요. 그리고 진행 시제를 넣으라고 하는 부분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맞추려고 하면 진행 시제를 포함해서 앞에 비동사도 들어가야 되고 요 뒤에 있는 look도 ing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조건 영작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 풀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명사 관련된 관용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와의 차이점들을 암기를 하고 들어와야 할 수 있지 이걸 딱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영어적인 센스나 감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문제예요. 이제 절의 확장을 할 때 쓰는 문장인데 대체로 이제 오류 찾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건 영작이 특히 왜냐하면 접속사는 절을 확장할 수 있느냐 우리 친구가 이제 단순히 단문에서 그치지 않고 복문도 쓸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조건 영작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면 명령문이랑 얽혀있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그 관용 표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를 이때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 부사절 접속사를 의미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아주 간단한 조건 영작을 갖고 왔는데 우리말과 같도록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라는 문장 갖고 왔고요. 해석이 주어져 있고 두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 조건이 접속사를 문장 맨 앞에 써라. 그리고 문장 부호에 주의해라 이런 건데요. 너무 중요한 건데 왜 문장 부호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접속사를 배우게 되면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주절은 접속사가 없는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종속절은 앞에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물론 뒤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제 문장인데 문장을 꾸며주거나 혹은 주절에 속해 있거나 이런 문장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때 종속절에는 꼭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이 종속절의 위치는 주절의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종속절이 앞에 올 때는 꼭 사이에 컴마를 특히 부사절일 경우에는 컴마를 찍어줘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에 문장 부호에 주의하세요 라고 써져 있죠.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라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대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렇게 앞에 접속사를 사용하고요.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주절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종속절을 먼저 쓰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내가 종속절을 주절 앞에 쓸 때는 사이에 콤마를 써줘야 하는구나.
이런 문법적인 형식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지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영작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부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이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놓치고 가느냐 놓치지 않고 가느냐를 선생님들께서 판단하는 문제를 아마 2학기 내신에서 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 문제. 문장의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형식이나 4형식에서만 출제가 될 거예요. 이제 교과서의 범위가 5형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오류 찾기고 어법상 어색한 문장 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에서 사실 찾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요소에 예를 들어서 보어 자리이다. 그런데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부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품사를 찾을 수 있는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사실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는 아이들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건데 의외로 아이들이 품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어 암기를 할 때도 꼭 품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와 아름다우는 이제 영어에서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사 구분을 꼭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다 보니 당연히 조건정작 들어갑니다. 순서에 맞춰서 잘 썼느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이제 4형식을 배우기 때문에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거나 3형식을 4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씩은 꼭 출제가 되고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서 지금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구성된 4형식 문장이고요. 지금 4형식 문장을 하라고 했는데 뭔가 전환이 된 상태니까 아마도 여기는 3형식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파악은 문제로는 여기까지만 파악이 되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배운 문장의 형식에 대한 문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made라는 동사는 일단은 3형식으로 고칠 때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서의 위치를 바꾸면서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요거는 문법을 암기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치사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는데 이 중에서 made라는 동사는요. 항상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동사다. 이거 암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고 들어와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면서 사이에 for이 들어가는 형태를 잘 이제 구현한 요 문장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4형식, 3형식 전환을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주관식으로 3형식으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서 뭐 전치사를 사용해라. 총 단어 수는 몇 개로 해라.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장의 형식의 대표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고요. 문장의 종류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이제 문장이 예컨대 뭐 단순히 평서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감탄문도 있고 뭐 의문문인데 부가 의문문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 문장 종류의 차이점이 어순이에요. 그래서 그 어순들을 잘 물어볼 수 있는 조건영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 오류 찾기도 가끔씩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실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이게 왜 어렵지 싶으실 텐데 왜 어렵냐면 아이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읽는 지문에 이 문장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문장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안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 의문문인데 자, 영작을 시킨 거예요. 제인과 수가 친한 친구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부가 의문문에서는 특징이 앞에가 이렇게 긍정문이면 뒤에는 이제 부정문으로 써줘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맞춰서 부정으로 써야 돼요. 비동사인데 지금 뒤에가 부정으로 써야 되니까 aren't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면 두 번째 포인트는 주어를 꼭 대명사로 바꿔서 써줘요. 그래가지고 대명사로 바꿔서 쓰려고 보니까 Jane and Sue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명사를 써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늘어나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문제를 쓸 때 이제 문제를 풀고 접근하고 그리고 뭐 다시 풀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떤 조건들이 이 문제에는 제시가 됐고 뭐 말로 안 써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들이 제시가 됐고 그 조건들에 맞춰서 내가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교 표현입니다. 비교 표현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비교급, 최상급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교 표현은 기본적인 어순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원급 표현은 뭐 as를 쓴다. 비교급은 비교급 뒤에 than을 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순들이 있고 이제 그 어순에 맞춰서 영작을 잘하느냐 이런 걸 첫 번째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비교 표현을 만약에 좀 어렵게 낼 거다. 변별력이 있게 낼 거다라고 한다면은 정보 설명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 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를 주거나 아니면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광고문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일단은 이 표 같은 걸 보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실제로 내용이 잘 묘사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5번을 잘려가지고 5번이 잘렸는데 5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잘렸지만 지금 보시면 뭐 그래서 여기 표에서 먼저 정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A가 조금 더 짧고요. 길이가. 인기는 A가 더 많고요. 난이도는 B가 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놓죠. 어떤 비교급을 쓸 건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대입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아까 헷갈려 하는 게 이렇게 not이 들어가는 거. not이 들어가면 이게 같다는 건지 얘가 더 길다는 건지 이런 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약간 부정문이 들어갔을 때 비교 표현에 부정이 들어갔을 때 A가 더 크다는 건지 B가 더 크다는 건지 이런 파악들을 미리 해놓는 거는 좀 약간 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되는 어떤 그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비교 표현은요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 굉장히 자주 쓰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어렵냐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조건 영작을 내는데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보고 어떤 내용 질문을 써놔요. 뭐 어떤 게 더 기냐, 어떤 게 가장 크냐,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냐, 뭐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건 영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있는데 뭐 부정으로 쓰려면 부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더 헷갈리죠. 이렇게 조건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순이라든지 글자 수에 맞춰서 또 그거에 맞춰서 영작도 해야 되고 한다면은 사실은 비교 표현이 어렵게 낸다고 하면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6개를 다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어려운 내신들이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2학기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은 제가 이 대표 유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용어 암기랑 이론 정리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죠. 여름 방학이 되게 짧은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정도를 정리하기에는 짧지는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기에 나오는 어떤 문법 영역만이라도 용어를 암기하고 이론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적인 용어, 뭐 정말 많은 거를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품사와 그리고 문장 요소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관련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 암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사실 문법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뭐 품사가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지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수 있고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야 문법이 점점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너무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용어를 바탕으로 기본 이론을 정리해두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다 하고 학생들도 많이 바쁘지만 뭐 여러 특강을 듣느라 많이 바쁘지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많이 영어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꼭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기본 문법 뼈대는 보통 중학교 2학년 문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이제 레벨인 시중 교재를 사용하시든 KNS 교재를 사용하시든 그런 걸 가지고 기본 문법 뼈대를 꼭 정리할 수 있는 노트라든지 혹은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연간 단원별로 저는 교과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교과서 순서는 어떤 문법적인 그 어떤 영역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별로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연간 단원별로 예를 들어서 동사 파트다 하면 시제, 태, 뭐 조동사 이런 식으로 연간 파트별로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되는 게 저의 어떤 바람이고 일단은 2학기 대신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오류 찾기가 가장 대표 유형이고 변별력을 요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어느 문제집에든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라면 5개의 보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5개의 보기가 왜 문법적으로 맞고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문법적으로 이 답은 오류인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문법책을 이제 풀어보게 하시고 꼭 이 작업을 구두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많이 틀리더라 해서 틀린 감으로 그렇게 푼 건지 아니면 정말 근거를 갖고 푼 건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 영작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론 정리를 하실 때 꼭 예문과 해석, 해석을 조건 영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해석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은 어떤 디테일한 조건들을 잡는 거를 연습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예문을 정리할 때 꼭 분석을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으로 문장 요소를 꼭 같이 써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웠으면은 그 투부정사의 문법 포인트, 뭐 가로를 쳐놓고 뭐 영사조 용법이라고 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건 영작은 정말 중요한 게 문제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저도 보여드렸잖아요. 본의 아니게. 조건이 맞는지를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와, 나 너무 잘 썼다.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면 오히려 아까처럼 진행 시제를 안 쓰거나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꼭 다시 체크하는 방법, 그 어떤 훈련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KNS에서는 이제 이런 문법에 대비해서 어떻게 특강을 이제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KNS에서는 지금 중학교 내신 문법 강좌가 2개가 열리고요. 하나는 중등 내신 문법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요. 하나는 중등 고급 문법 소수령이 포함되어 있는 중3 수준의 2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대는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해서 이렇게 개설이 오전반, 오후반 둘 다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중등 내신 문법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법의 어떤 이론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뼈대가 중학교 2학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완성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문장의 형식과 시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 파트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전에 2학기 때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까지 좀 준동사 파트를 한 번에 조금 훑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같은 동사 파트지만 조금 어려워서 수동태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파트, 관계사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절의 확장을 할 수 있는 파트 2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단순한 문장, 그 다음에 구로의 확장, 절로의 확장까지 3개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 문법 뼈대가 완성이 되는 어떤 수업이고요. 중등 고급 문법은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이 들어가지만 지금 보시면 약간 구성들도 다르고요. 보시면 바로 동사 파트로 들어가고 구성이 약간 다르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뼈대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에 그 뼈대 위에 조금 더 심화된 문법들을 위에 붙이는 거고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만약에 내신에 이제 좀 중상 후반부겠죠.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등 영역까지도 들어가서 조금 살을 붙이는 수업이 이제 고급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떤 문법 수업을 듣더라도 하게 될 것이 바로 리뷰 테스트인데, 리뷰 테스트를 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내신에서 대표 영역이 오류를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조건 영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KNS에서 만약에 이제 특강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매 회차마다 요 오류 찾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 영작을 할 수 있는 리뷰 테스트가 계속 제공이 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리뷰 테스트에서는 항상 5문제 정도를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오류를 찾는 걸 냅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요. 고치고 그다음에 왜 그런지까지 근거를 쓰게 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감으로만 문제 푸는 거를 거의 미연에 방지를 하는 시스템을 계속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근거 쓰는 영역이 처음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좌절을 주는데, 사실 연습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신 중등 문법이나 아니면 고급 문법 둘 다 항상 매 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영작이죠. 아이들이 조건 영작을 정말 많이 틀립니다. 리뷰 테스트를 쳐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 7단어, 9단어 문장이어도 많이 틀리는데 다 조건을 안 지켜서 틀려요. 저희가 항상 거의 2개씩은 꼭 이렇게 조건 영작을 내고 있고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단어 수 제시해주고 해석을 제시하는데 해석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에서 조건을 찾는 법을 항상 매 시간 2개씩은 저희가 항상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뷰 테스트에서 문법에 있는 오류를 찾는 거나 혹은 조건 영작을 진행한다면은 아이들이 내신을 대비할 때 그리고 어떤 영문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조금 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2학기 이제 물론 이제 내신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고 그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역들이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서술형이 등장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여름방학이 물론 짧고, 할 것도 많겠지만, 다른 거 할 것도 많겠지만, 영어도 역시 문법은 특히나 2학기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라는 게 너무 쉽게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렵네 하면서 약간 좌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은 또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떤 문법적인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여름방학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